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다시 붙었습니다. 사실 이 대표와 원희룡 지사가 녹취록을 까내 마내 할 때만 하더라도 윤 후보가 입장 표명을 안 함으로써 정면 충돌은 피했는데 이번에는 한 언론이 비대위를 열자, 이 말은 당대표를 제치자, 윤석열 캠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겁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사실무근이다라고 했지만 이 대표가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두 사람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잠시 후에 일주일 만에 다시 맞붙은 이 갈등 상황 정보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이거예요. 윤석열 비대위 추진설, 이준석 대표 경선 운전대를 뽑아갔다라며 아주 기분 나빠했습니다.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 후보 입장에서는 또 나름 황당하다는 겁니다. 아니 실체가 없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런 얘기 안 했다는데 무슨 운전대를 뽑아가냐, 황당무계하다라는 반응입니다. 비대위 추진설, 비대위가 되려면 이 대표 체제가 아니라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건데 과연 정말로 실체가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실체가 없는 건데 이 대표가 소위 오버한 건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언론의 재갈 물리면서 의원발 가짜뉴스엔 대책 없는 국회. 언론중재법을 여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정의당조차 반대하고 있습니다. 황희 의원, 최강욱 의원, 윤준병 의원, 장경태 의원, 조응천 의원 소위 허위사실 유포 논란 사례를 한국일보가 거론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가짜뉴스 퍼뜨릴 땐 어떻게 할 거냐, 한국일보 강하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있지도 않은 얘기를 본인이 꾸며서 발설을 한 바도 있어서 이게 더 심각한 가짜뉴스 아닙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주한미군 난민 수용 요청 땐 검토하겠다. 송영길 적절한지 의문. 아프간 피난민 일부를 대한민국 주한미군 기지에 수용하는 안을 두고서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뜨겁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입장은 미군 요청이 아직 없다라는 건데 송영길 당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반신반의한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가계 빚 옥죄기. 농협이 대출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한도를 축소하고 금리를 인상시키기로 해서 3중 충격이 올 전망입니다. 대출이 중단되고 한도도 축소되고 금리도 인상되고 이러면 대출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죠. 벌써부터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잠겼다고 합니다. 가계빚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건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조차 대출이 안 나가면 이 또한 난감한 일이라 이래저래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한신대 김수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잠잠하나 하는데 또 붙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토론회를 참석한 해 만에를 두고 한 번 부딪혔던 두 사람, 이윽고 원희룡 지사가 이준석이 적어 정리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내심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사이는 멀어지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전면 충돌을 자제하던 두 사람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른바 이 대표를 제끼고 비대위를 추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윤석열 캠프에서 나왔다라는 보도 때문입니다. 과연 이거 실체 있는 얘기일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윤석열 캠프에서 비대위를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일요신문의 보도로 불거졌습니다. 이준석과 다시 갈등 폭발 조짐. 일요신문 보도 내용. 윤 전 총장 캠프가 이 대표 체제로는 선거 치를 수 없다.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실무자금에 착수했다라고 지난 20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당대표 흔드는 자폭 정치 그만두라. 이준석 대표는 의아하다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에서는 이 황당무계한 허위 보도다. 가짜뉴스로 법적 대응 검토하겠다라고 진화에 나섰는데 문제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입니다.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자, 이게 소위 관심법인데요. 나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짐작이 간다. 그러니까 한 보도가 나왔고 윤석열 캠프에서 사실 아니라고 해도 그거 사실이다 라고 당대표는 강하게 의심을 하며 비판까지 하고 있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겠지만 이 대표는 경선 운전대까지 뽑아갔다라고 굉장히 격앙된 비판의 발언까지 쏟아내면서 윤석열, 이준석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대표가 윤석열 캠프를 향한 의심의 시선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황당무계하다는 반응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를 않는 황당무계한 얘기고 또 이런 황당무계한 보도를 가지고 정치 공세를 피는 것 역시도 상식에 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태경 의원이 네. 비대위 체제 관련 보도 법적 검토 말고 진짜 법적 대응하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저희가 알아서 판단할 것입니다. 이 대표의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자 윤석열 후보도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있지도 않은 일을 갖고 정치에 악용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라고 맞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유승민 캠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이준석 대표 체제 무너지면 이번 대선 물 건너간다. 이준석 대표 체제를 좀 그만 흔들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또 이 체제를 무너뜨리고 뭐 무슨 비례위로 간다. 그거는 대선 망치자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 국면에서 이 대표의 옹호를 강하게 해왔던 유승민 후보는 이 대표의 편을 들어서 비대위는 옳지 않다. 대선 망치는 일이다. 라고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자, 박정하 전 대변인. 네. 원지사와 이 대표 간의 공방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그거는 적어도 녹취록, 녹취 파일이라는 근거라도 존재했는데 도대체 이번 논쟁은 그런 근거라도 있는 논쟁입니까? 왜 이렇게 의심들을 하죠? 다들 상호간? 제가 여러 군데 좀 확인을 해보는데 이게 잡히는 실체가 없어요. 잡히는 실체가 없이 그냥 정말 싸워야 되는 대상은 저쪽에 있는데 헛개비 갖고 막 싸우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경선 레이스를 하는 건지 당권을 가지고 무슨 전당대회 레이스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일반 당원들이나 국민,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다 폭망하려면 뭘 못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점입가경이고 전혀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26일 날 선관위가 출범이 되면 혹여나 이게 잦아들지 아닐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현재 국면, 현재 이 양 진영 이렇게 설화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면 저는 뭐 거치지 않을 듯한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굉장히 우려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이거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대목인 것만큼 분명한데 윤태호 시장님, 아니 제가 좀 의아한 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표가 공개한 녹취록이 저거 정리된다. 저걸 두고 근거해요. 저건 윤석열이다. 아니다. 이건 갈등 국면이다. 해석의 여지를 갖고 싸웠는데 이거는 일요신문이 보도했다고는 하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캠프에 누가 이렇게 말했다더라. 라는 뭐 근거 자체가 없는 건데 기정사실화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상식에 반한다라고 맞서고 이럴 필요가 있는 상황인가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주간 신문의 이제 정치 기사라는 것이 이게 뭐 허위 보도라기보다는 시나리오, 전망, 가능성 등에 대한 이런 글들을 쓰는 개연성 등에 대한 글을 쓰는 거거든요. 일요신문 저 보도가 그렇죠. 뭐 일요신문 아니 주간 신문들이 보통 그러한데, 그러니까 꼭 저 보도가 아니더라도 항상 이게 뭐 가판대 같은 데 제목 보시면은 청와대 누구 낙점했나, 뭐 여당 뭐 어디서 뭐 이제 들고 일어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런 식들의 기사들이 꽤 많이 나요. 많이 그럼 나오죠.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행간들을 읽는 건데.
그런 주간 신문의 기사를 보고 뭐 청와대에서 발끈한다든지 뭐 이재명 캠프에서 이게 뭐 사실이냐 누군 밝혀라 그런 식으로 잘 안 그러거든요.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되게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서로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걸려라. 예.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참 웃긴 게 자.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유승민 후보도 그렇고 전부 다 이준석 체제 흔들지 않겠다 비대위가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왜 싸워요? 왜 싸워요? 생각이 다 똑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왜 싸우지라는 거를 까먹고 싸우기 위해서 싸우는 방향까지 간다. 제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애초에 그 뭐 탄핵 단어가 나왔을 때도 그게 그렇게 부풀려질 일인가 싶었는데 어쨌든 탄핵 단어가 나와가지고 저 윤석열 후보가 당대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혼냈다. 예. 저 이제 우리 대표님하고 같이 가야지 무슨 딴 일이 있겠냐. 뭐 마음 푸시고 우리 뭐 같이 하자. 뭐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반적 정치 문법은 이런 식이거든요. 이준석 대표 아니 윤석열 후보가 난 전화 와가지고 다 사과하고 잘못했다 그랬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아니 내가 그렇게 세게는 말 안 했는데 좀 불만이 있지만 참고 넘어가야지 라는 식이 이제 정치 문법인데 그렇지 보통은 그렇죠.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사과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으니까 사과가 아니다. 뭐 그때부터 이제 녹취록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게 한 20년쯤 뭐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새로운 흐름에 적응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정말로 새로운 정치의 이런 스타일이 펼쳐지는 건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철학이라든지 지금 이게 진보적으로 갈 거냐 보수적으로 갈 거냐 우리가 중도층으로 갈 거냐 뭐 집토끼로 갈 거냐 이런 싸움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미묘한 독특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체제를 흔들려고 저러는 거다. 내심 윤석열 캠프에서도 이준석 후보를 유승민 도와주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더 불신하는 게 갈등의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는 걸까요? 일단 이 대표의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라디오에서 경선 버스를 8월 말 출발시키려고 버스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전대 뽑아가고 밖에다 페인트로 낙서하고 의자 다 부순 상황이다. 자, 이렇게 조금 격앙되게 현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비판을 합니다. 운전대 다 뽑아갔다. 유승민계 논란 의식해 친박색채 강한 서병수 위원장 모신 건데 거기에도 불공정 프레임 씌우면 도대체 어떤 분 모셔야 하냐. 김무성계 뽑아야 하냐. 굉장히 격앙되게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실제 운전대까지 뽑아간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정치권 내에서 굉장히 이견이 많은 상황인데 앞서서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손재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손 변호사님, 상호에 대한 불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논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렇게까지 싸울 필요가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서 정치 고수 두 분은 아니 그럴 상황이 아니다. 윤캠에서 아니라고 선 그었고 근거도 없기 때문에 사실 두 분의 이 얘기에 따르면 이 대표가 저렇게 운전대까지 뽑아갔다라고 격앙할 필요는 없는 일이다. 손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캠프 측에서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제 불신임하거나 공격하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 딱히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한 이후의 실정이 그렇게 두드러지거나 책임을 물을 만큼 이렇게 뚜렷한 어떤 잘못을 한 것은 아닌데 그냥 알 수 없는 불신임,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강력한 그 어떤 감정의 기초에서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준석 대표를 공격했을 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왜 당대표가 대여 투쟁을 하지 않고 왜 내부에서 이런 분란을 제기하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반대로 보면 윤석열 캠프도 사실은 대선 후보로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발표나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를 집중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계속 당대표하고 껄끄러운 불화만 제기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결국은 제살 깎아먹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잘 봉합될 수 있는데
또다시 확전을 하고 또다시 새로운 문제 제기가 되고 또 다른 내부 인사가 또 강력한 비판 언사를 하면서 이런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들은 양쪽에 모두 다 책임이 있지만 결국은 제살밥 깎아먹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큰 손해는 사실 대선 후보에게 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더 큰 그릇을 보고 봉합이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자, 김수영 교수님 나오셨는데 사실 지난번 원희룡 지사와 이 대표 간의 녹취록 공방 때 이 대표가 더 이상 이런 논란적인 상황에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주말이 지나고 나서 일요신문 보도가 나오자마자 유승민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캠프를 향해서 총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다시 한번 아까 발언 보시면 버스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전대를 뽑아갔다. 그리고 밖에다 페인트로 낙서하고 의자 다 부쉈다. 이 대표의 말대로라면 지금 이 대표 체제와 경선 준비위 선관위 체제가 완전히 다 붕괴됐다라는 건데 그 비판이 특정 후보를 겨냥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야, 이거 뭐 어떻게 보십니까? 당 대표라는 자리가 무엇인지를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버스가 다 망가져서 막 타이어도 뽑히고 운전대도 뽑히고 한 그런 버스를 잘 고치고 기름칠도 하고 해서 잘 굴러가게 만드는 게 사실 당대표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국민의힘이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뭐 총선에서도 완전 참패했었고 사실 거의 패차 직전까지 예. 갔었잖아요. 그랬다는 사실을 좀 잊은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지금 리무진 버스를 만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지금 굉장히 당 내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도 있고 자기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자기 개파 만들려는 사람,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다 불평불만 있고 어떤 사람을 경준이 위원장으로 뽑든 어떤 사람을 선관위 위원장으로 뽑든 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불평불만 할 거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다 듣고 그런 것들을 봉합해 가면서 당을 이제 굴러가게 만드는 게 당대표의 자리인데 지금 어떤 사소한 갈등만 빚어져도 자기는 오류가 없다, 자기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잘못한다는 것을 굉장히 따박따박 한마디도 지지 않고 대꾸하는 그 이준석 대표의 모습이 좀 저는 좀 안타깝고 예. 때로는 이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너무 없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윤태호 시장께서 아까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좀 다르다라고 넌지시 말씀을 주셨는데 녹취록을 공개한 것도 이준석 대표고 사실 일요신문 보도가 나왔을 때 이 대표가 사실 아니다. 통상의 당대표는 사실 아니다. 당 내부를 흔들지 마라. 이렇게 그냥 무대응을 하면서 나가는 게 통상적인 당대표의 지금까지 모습이었잖아요. 운전대 뽑아간다 뭐 이런 반응이 아니라. 이건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제 캐릭터도 있는 것이겠고, 캐릭터.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가 기존에 뭐 개파에 기반하거나 아주 이제 화려한 경력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취약하고 좀 당에서 이제 조금 우습게 보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릴 수 있다라는 이런 조금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떤 뭐 잘잘못을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방금 이제 김수영 교수 말씀하셨지만은 자, 당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0명이 있어요. 거기서 한 10명만 이준석 대표한테 대해 가지고 뒤에서 투덜거리고 뭐라고 하면은 잘하는 거예요. 90명이 말 없고 10명만 투덜거리면. 예. 근데 그 10명 투덜거리는 걸 굳이 찾아가지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절대 구석에서 나오지 말아야 된다. 왜 내 이런 이야기 나온지 난 다 안다. 이러면은 그게 이제 일이 더 커지고 복잡해지고 나머지 90명들 중에서도 야, 나는 무슨 꼭 뭐 입이 없어서 말 안 하고 있는 줄 아냐. 다 잘 되자고 하는 이야기지. 예. 라는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물론 사실 일요신문 저 보도가 엄청 근거를 갖고 대대적으로 보도난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 일반적인 관측 기사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옛날 김종인 대표 때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한참 잘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신경 안 써요. 내가 왜 그걸 갖다가 신경을 써? 팍 일축하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게 이제 때로는 필요하다. 그게 더 카리스마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그런 보도 같은 건 나는 뭐 신경 쓰지도 않는다. 뭐 지금 대선 주자들이 나한테 다 불만 없는 거로 알고 있다. 있으면은 말씀하시지 않겠냐라고 해버리면은
일이 안 될 것도 있는 것이고 이 대표도 아마 뭐 주위에서 이야기도 듣고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좀 변화가 있겠죠. 자, 사퇴하는 서병수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고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경선준비위원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거론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장도 맡지 않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우리 당의 상징이고 또 우리가 뽑은 당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잘못한 것이 많다고 봅니다. SNS라든가 너무 잦은 인터뷰, 또 후보 캠프라든가 또는 우리 당내 의원들의 SNS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런 자세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변인, 네. 서병수 위원장이 상당히 지금 중진인데 결국에는 경선관리위원장, 선거위원장에서 다 물러났는데 통상적으로 물러나면서 저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 대표를 탁 집어서 무엇이 잘못이다. SNS 너무 많이 한다. 말이 많다. 특정 후보와 껌껌이 감정을 대한다는 건 대단한 잘못이다. 라고 지적한 이유가 굳이 뭘까요? 점잖게 표현을 하셨지만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사실은 본인의 공정성 문제로 해서 당에서 분란이 있으니까 내가 그만두겠다. 그리고 얘기가 되고 있는 선거위원장도 안 하겠다라고 해서 본인을 이제 희생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굳이 결과적으로는 이 대표 말이 너무 많아요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저는 뭐 이 대목에서 서병수 위원장이 그동안 그 당 경선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캠프에서 다양한 해석들을 붙이면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준석 대표의 많은 SNS 활동, 많은 말들이 비롯됐다라고 꼬집어서 얘기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6월 전당대회 통해서 이제 대표가 되고 사실은 11월 초에 후보가 결정이 되면 많은 권한이 이제 후보한테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얼마 되지 않은 몇 달 동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개혁적인 모습 그리고 경선을 또 다른 모습으로 이끌기 위한 이 과잉 충성 내지는 기대가 너무 커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 충분히 다른 데서도 이해를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그리고 너무 모든 캠프와 모든 사람과 다 싸우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좀 들어주는 모양을 좀 취해가면서 경선 국면 그리고 당을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변인의 어떤 개인적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금까지는 이 대표의 윤 캠프를 향한 어떤 공격, 비판이었다면 이번에는 윤 캠프 내부에서 이 대표를 향한 어떤 공격의 메시지도 나와서 논란입니다. 이러니 불신이 가중될 수밖에요. 민영삼 전 윤석열 캠프 국민통합특보 이 논란으로 물러나서 전자가 앞에 붙은 거고요. 정권교체 대업 안주위에 이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사퇴 후 유승민 캠프로 가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든지 대표직을 유지하며 대선 때까지 무건수행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세게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게시글 삭제 후 캠프와 관계없이 제 개인적 반성을 올린 것이다 라고 무마하려 했지만 이미 논란은 일파만파. 윤석열 캠프 공보팀 민특보 사의를 표명했고 캠프가 이를 수용해 특보직에서 해촉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이번 건은 특보잖아요. 특보. 윤석열 후보의 특보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방금 보셨듯이 뭔가 불신의 싹이 싹 터 있는 상황에서 저런 말은 상당히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대표직 물러나서 유승민 캠프 가서 하고 싶은 말 다 해. 이게 사실은 이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거든요. 야, 너 그만두고 그냥 유승민 캠프 가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 뜻이니까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감정적 대응을 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는 내심에서 얕잡아보는 심리가 계속 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이에 의한 차이도 있고 이제 경력에 의한 차이도 있고 특히 이제 국회의원 출마 여부라든가 국회의원을 했는지 여부의 차이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어찌됐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당대표로서 당당하게 선출된 당대표인데 지나치게 조금
조금 깎아내리는 듯한 표현들이 난무를 한다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너 못 믿겠다. 너 유승민 캠프 사람이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좀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불공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기로 가든지 이거는 조금 얕잡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적 대응이 계속적으로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건 얕잡아보고 한 발언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캠프에도 조금 뜨겁겠다, 예민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의 표명을 바로 받아준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적정한 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저 민영삼 전 특보의 발언은 적정하진 않았을지언정 예. 이게 다 문제가 방송 리스크죠. 방송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네. 발언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고 솔직하고 본인의 의견을 굉장히 표현을 잘하시는 분들이 안 참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바로 한 번에 실언을 했다고 본인 의견을 SNS에 개진했다고 또 해촉하는 것도 참 씁쓸하기도 씁쓸하다. 해서 일단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도 어땠을까 그런 오. 생각도 해보고요.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준석 예. 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전에 같이 방송도 많이 하고 서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던 사람들이 서로 이제 어울려서 또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지금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조금 더 지켜보면서 너그럽게 저 사람의 의견은 의견일 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 의견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손정희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얕잡아본 것이다라는 것도 이제 손 변호사님의 어떤 추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논란인데 김수현 교수님, 이게 아무리 개인적 의견이라 하더라도 이제 민영삼 특보 같은 경우는 또 방송 출연도 많이 하셨고 이 대표랑도 많이 방송 출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본인이 윤석열 캠프 대권 후보의 국민 통합 특보가 명색이 통합적인 메시지를 내도 사실 모자랄 판에 개인 의견이라고 올렸겠지만 이게 논란이 될 거라는 걸 충분히 좀 예상했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그렇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캠프 특보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언행이 그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게 모든 판단 기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말해보자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으면은 캠프를 떠나야죠.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당대표 떠나서 이준석 대표한테 당대표 떠나서 그냥 유승민계로 가라는 식으로 빈정거렸잖아요. 예. 똑같이 말하자면은 본인도 캠프 떠나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야 되는 건데 그만큼 어떤 자기 정치를 한 거죠. 자기를 더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느 모로 봐도 자기의 그 말이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지 않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잘못된 말이었고 윤 후보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캠프 측에서도 바로 해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좀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좀 용인술에 약간 좀 미스가 있지 않나. 지난번에 신지호 실장의 발언 논란도 그랬고 뭐 맨 처음에 뭐 이동훈 대변인도 그랬고 여러 가지로 약간 말 실수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입당을 하게 되면서 좀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좀 더딜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뭐라고 할까요? 좀 탈진보 인사라고 할까요? 그 민영삼 전 특보를 이제 영입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좀 이런 계속 예. 설화라든가 말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그의 용인술이 과연 잘 검증된 사람들을 캠프로 불러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 물음표가 찍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자꾸 후보는 안 그러더라도 후보가 선택한 사람들의 설화 때문에 계속 논란이 커지면 결국 후보에게도 기세가 날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기 정치를 할 것이다라는 것도 김수현 교수님의 어떤 개인적 이야기라는 말씀 드리겠는데 이 민영삼 전 특보가 특보에서 물러난 뒤에 한 발언도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윤석열 캠프에 정말 미안한 마음입니다. 미안한 마음인데 또 한편으로는요, 전 시원해요. 저 개인적으로도 자유롭게 더욱더 비판할 겁니다. 이제 마음대로 비판할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하버드 나와서 그렇지 국내에 있는 어떤 대학을 나왔다고 그러면 아마 대학 동문들이 부끄러운 동문 1위로 뽑지 않을까 저는 그런 판단도 해봐요. 캠프에 있었을 때도 마음대로 비판했으면서 또 마음대로 비판한다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뭐 개인 자격으로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어떤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저런 발언을 한 건데 뭐 민영삼 전 특보의 의견, 전 특보의 의견이니까 아까 김수현 교수님 제기한 거 있잖아요. 윤태호 실장님. 네. 윤석열 후보가 사람을 보는 눈, 사람을 뽑는 데에 있어서의 어떤 선정 기준.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바로 김 교수가 문제 제기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보세요? 이제 말씀을 하셨죠. 한데 참이 어려운 문제가요. 윤석열 캠프에 사람 되게 많겠죠. 예. 일 잘하고 있는 분들도 많죠. 많은데
그분들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는지 몰라요. 모르죠. 조용히 일 잘하고 있으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일 못하고 말 사고 치는 사람은 눈에 보이죠. 예. 그럼 눈에 보이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조직이 더 커질 건데, 그러니까 민영삼 전 특보 같은 경우에는 그 특보가 참 애매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뭐 간첩 저기로 해가지고 이제 구속영장 기각됐던 그런 분들 수만 명, 수십만 명, 그 윤건영 그 의원이 아니 대선 때 수만 명, 수십만 명 특보 어떻게 다 감당하냐? 뭐 그 말은 저는 꼭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그런 특보가 있고 또 아주 최측근 상권 특보 아마 장예찬 특보가 청년 특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뒤에 뭐 광고에도 아까 나오던데 뒤에 나올 겁니다만은 장예찬 특보가 있고 민영삼 특보는 그런 수만 수십만 특보라 그럴 분은 아니고 근데 또 장예찬 특보처럼 상근적으로 후보하고 매일 보는 그런 분은 아닌 약간 중간 위치에 있는 그렇군요. 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의 이제 그 어려움이 뭐냐면은 권한은 작은데 뭐 잘못하면은 야 특보잖아. 라고 해가지고 쭉 올라온다. 이건 앞으로 다른 캠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리고 제가 민영삼 전 특보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잘 아시지만 정치 경험 많아가지고 제가 하나 조언 드린다면은 마음대로 이제 비판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항상 언론은 민영삼 전 특보, 윤석열 측 전 특보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보도할 겁니다. 아마. 예. 그런가 하면 윤석열 캠프에서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름이 좀 독특한데 민지야 부탁해. 그래서 민지는 누굴까요? 퀴즈입니다. 함께 보시죠.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 요즘 MZ세대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는데 이거 우리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용이 이런 거야. 아니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취업 걱정도 되고 휴학까지 생각한다는 거야. 채용 공고 나는 곳이 이렇게 없어서 어떡하나. 이런 거 좀 우리가 시원하게 해결해 주자고. 야, 민지가 해달라는데 한번 좀 해보자. 같이 하면 되잖아. 민지야, 부탁해. 야,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 취업도 안 되고, 아니 뭐 일자리도 없다는 거야. 박지원 대변인, 여기서 이 민지가 누굽니까? 우리 그 최근에 이제 20, 30대 젊은 친구들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예. MZ세대에서 MZ도 되게 특이하다. MG라고 보통 하는데. 그죠. 예. 제가 Z라고 했네요. 예. 이제 거기서 이름을 따서 민지라고 특정화해서 의인화해서 이름을 따서 예. 민지야. 아, MZ 세대의 민지. 예, 거기서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상황극을 한 거군요, 지금. 그렇죠. 폰트.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젊은 세대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뭘 바라는지에 대해서 저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제 의견을 구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좀 모색해 보자라는 취지로 저런 동영상을 만들었고 지금 전 캠프 내에서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지야 민지를 부탁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정치부 후배 여기자 중에 김민지가 있어가지고 그 민지인가 했는데 아니었군요. 특정한 민지가 아니라 MG. 잘 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 소개해드리죠. 먹방 사과에도 명락대전. 결국 이재명 후보가 2000 쿠팡 화재 당일 황교익 씨 TV에 나가서 떡볶이 먹방 찍은 것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잘못된 지적을 수용하겠다고 사과를 한 겁니다. 하지만 그 사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여전합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의 사과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경기도에서 강하게 사실은 반격했었거든요, 초반에. 화재 현장에 반드시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하는 건 과도한 주장이고 억측이다. 근데 하루 만에 이재명 후보가 사과했습니다. 나름 최선 다했다고 생각했었지만 모든 일정 즉시 취소하고 더 빨리 현장 갔어야 마땅했다는 지적이 옳다. 저의 판단과 행동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 드린다라고 이 후보가 사과를 했습니다. 야당의 후보들은 이 후보의 이 사과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캠프 측에서 비겁한 면피성 변명 끼워 넣는 걸 보니 아직 정신 못 차렸다. 같은 사고 반복 말고 지사직에서 물러나라. 윤희숙 의원은 잘못을 은폐하는 사과쇼다. 지금 할 일은 사과가 아니라 귀가다라고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사과
그리고 야권 주자들의 비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김수경 교수님, 이 후보가 사실은 초반에는 사과할 생각이 없었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과가 되게 사과라는 것도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좀 타이밍을 놓친 점이 있고 이제 세월호와 비교하면서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가 다 보고 받았고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제 보였었거든요. 이걸 정면 돌파해 나가겠다라는 듯이 보였지만 왜냐하면 황교익 씨 내정 논란에도 이재명 후보는 끝까지 황교익 인사는 내정은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먹방 그 동영상을 보시면은 그 굉장히 이제 물론 뭐 먹방이라는 것 컨셉 자체가 굉장히 좀 즐겁자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뭐 농담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 본인이 먹방을 찍고 막 웃고 즐기던 그 시간에도 쿠팡 그 참사로 인해서 소방대장이 막 실종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좀 많은 비판이 일었었죠. 그리고 세월호와도 이제 뭐 비교가 되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 세월호 사건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보고만 받은 것 가지고는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서 직무유기를 고발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이 없다면 그 박근혜 대통령도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돌아가다 보니까 도저히 사과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사과를 하게 된 건데 그 감이 좀 너무 늦은 감이 있고요. 사실 도지사직이랑 이렇게 그 경선 후보를 동시에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잖아요. 결국 이게 도지사직을 물러났다면 전혀 있을 필요가 없었던 일인데 먹방을 왜 찍었겠어요? 자신의 어떤 뭐 인기라든가 지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런 동영상을 찍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도정에 어떤 그 문제가 생기고 도정을 책임지는 데 문제가 생겼고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그 도지사직과 경선 후보직을 계속 병행하는 거에 대해서 무리가 있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사실 윤태호 시장님, 이재명 후보 측의 해명도 일부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게 모든 화재 현장마다 경기도지사가 직접 가야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만 사실 판단하면 적절성이 되는 건데 이 특수성은 그 소방대장이 고립됐던 걸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면서 그걸 듣고도 그럼 황교익 씨랑 같이 웃으면서 떡볶이 먹방 했느냐? 라는 논란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 후보가 사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요. 박 전 대통령이 그럼 자 세월호 보고를 받고 뭐 당장 뭘 하겠습니까? 진도로 내려가겠습니까? 뭐 가가지고 뭐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게 잘 됩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하고 이게 보고를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계속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그럼 그 시간에 이거 안 하고 뭐 했냐에 대한 답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뭐 올림머리 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지사도 그럼 자 그래 지사가 이제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지 그럼 그 시간에 뭐 했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아까 김수영 교수님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그거 했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이 커진 것인데 그래서 이 지사가 이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는데 뭐 야권에서는 그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빠졌다라고 하는데 뭐 이 정도면 이 지사 치고는 많이 이제 사과한 거다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냐 이런 일이 없을 것이냐가 무슨 문제냐면은 이 지사가 일단 지금 도지사직을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그 물러나지 않겠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땐 그러면 민주당 후보가 되면은 물러나는 거죠 당연하게. 그때까지니까 한 10월까지 최소 2달 아니면은 뭐 법적인 대선 후보 등록까지 하면 조금 더 뒤인 건데 지금도 이제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사건 사고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지사의 행동은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제약될 것이다. 이런 일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사직 사퇴 시점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깊어질 것 같아요. 말을 해놨기 때문에 당장 물러나지는 못하는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경선 와중에 TV 토론 와중에도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후보 입장에서는 사과도 했고 억울한 측면도 있을 텐데 논란은 논란이죠. 세월호 참사 당일 이 후보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 내로남불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땐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했었는데
세월호 7시간 관련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고발했었던 이재명 후보. 당시 박 대통령이 보고만 받은 것으로도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 만약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중요한 증거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당시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발 당일 SNS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 책임자 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대로 이천 화재 당시 황교익과 먹방, 화재 발생 20시간 만에 현장 방문한 상황과 오버랩되며 내로남불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다 보고를 받았고 또 파악도 다 하고 있었고 그에 맞게 다 지휘도 했고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지연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사실을 왜곡한 말도 안 되는 공격이죠. 우리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왜 세월호 그 빠지고 있는 현장에 구조 함정이 왜 안 갔냐라고 문제 삼지 않잖아요. 자, 사과를 했지만 약간 좀 뭐랄까 억울하다는 입장도 표명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이 건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어떤 말로 얘기를 해도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는 소리를 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여기 취재 다들 해보셨는데 사건 사고가 생기면 사실은 우리 그 취재 기자들 사고의 근수 뭐 이런 거 따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황교익 씨 임명 논란과 관련한 것보다도 이 지금 쿠팡 화재 사건이 이재명 지사의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 내지는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을 보는데 국민들이 더 많은 단초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은 오전에 상생협약식이 끝나고 나서 소방대장이 실종됐다는 얘기를 들은 점심시간 이후에는 저는 움직였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소방관 사이에서도 뭐 이거 가지고 안에서 논란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의견 수렴들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소방본부 지금 소방 공무원들은 광역단체장 소속이에요. 저 소방대장이 이재명 지사가 인사해서 내가 임명장 줬던 그 직원이 내 가족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실종이 됐으면 먹방 안 하고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아요. 저는 어떤 말로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하시던 그리고 이게 뭐 본인이 얘기해서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와 어떻게 비교가 되건 저는 국민들이 이 건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가 지사로서 그다음에 행정직으로서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 내지는 최종적으로 뭐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일들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면서 할 거라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주에 여러 조사들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단단한 콘크리트 위에 서 있었다면 저는 물이 막 스며드는 모래사변 위에 서 있을 정도로 바닥이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박정하 전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였고요. 손정희 변호사님, 하지만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떡볶이 먹방은 먹방이지만 그거는 먹방으로서의 모습인 거고 그 시간에도 도지사로서 적절하고 긴급한 지시는 다 했다라고 계속 강변하고 있는 거죠.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을 세월호랑 비유하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이 일단 세월호는 법률적으로 확정 판결로서도 구조 불이행 책임이 국가에 있다라는 게 이제 명확하게 확인된 겁니다. 구조 불이행은 뭐냐면은 현장에 있던 해경이든 소방 관계자들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점인데 이 이천 쿠팡 화재 사건은 현장에 나가 있던 공무원들의 어떤 부실한 어떤 구조의 책임이라든가 화재 진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건이 아니라 충실하게 구조 이행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인명 피해 사건이 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이에 대해서 법률적인 책임이 있으려면 현장 자체가 미숙하거나 부실해서 화재 참사를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어야 그럼 상급 기관자인 이재명 지사는 뭐 했느냐 이런 논리구조가 성립하는 것인데 이미 현장에서 적절하게 소방 공무원들이 일 처리를 잘하고 있었고 인명피해를 잘하고 있었고 달리 공무원들에게 과실 책임이나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소홀한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게 어떤 공무원의 과실이라고 이제 그 세월호 사건과 비유하기에는 세월호는 구조 불이행과 그 부실 구조의 문제가 아주 명확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좀 다릅니다. 예, 손정희 변호사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낙연 그리고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주자는 이번엔 충청의 민심을 잡아라를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군원 설치, 또 행정부 추가 이전 등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조속히 설치하고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야당의 반대나 또 시간 끌기로 친척이 안 되면 이럴 때야말로 강행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 국회의 완전 이전 시기를 앞당기고 불가피하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맞수로서 이번 주제, 민감한 주제 처리해볼까 합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의 맞수 주제 영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언론 재갈법이 아니라 가짜뉴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입니다. 언론의 자유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도 언론을 정권에서 장악하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습니다.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언론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입니까? 저는 이제 제일 우려스러운 게 개혁의 부메랑인 겁니다. 제대로 된 감시, 견제, 비판 기능이 작동 안 되면 어떡하나. 오늘 맞수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중재법 뜨거운 논란인데, 자, 이 뜨거운 논란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뜨거운 감자. 자, 과연 치열한 토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여당이 단독 추진하고자 하는 언론중재법, 과연 가짜 뉴스 구제법이냐 아니면 언론 장악법이냐. 윤석열 후보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건 정권 말에 정권을 연장하려는 언론 장악법이다. 윤석열 후보의 강력한 비판이 있었는데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민주당의 언론 재갈법 추진에 대하여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마땅합니다.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당장 중단시키시기 바랍니다. 저 윤석열은 이 언론 재갈법을 막아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언론 재갈법이다라고 밝힌 상황, 정의당조차 민주당의 이 단독 폭주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이양수 의원님께 60초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거 언론 재갈법입니까? 언론 개혁법입니까? 글쎄요, 이제 언론이 다 잘한다고 할 수는 없죠. 언론도 꾸준히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갑자기 도입하는데 이거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 법의 내용에 보면 너무 추상적이고 졸속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징벌, 형벌을 가하려면 분명해야 돼요. 그 명확성의 원칙이 제1원칙입니다. 우리나라는 죄형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법에 명시된 형벌, 그거를 자의적으로 줄 수 있다고 그러면은 뭐 판사 재량에 의해서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이 국민의 기본권이 엄청나게 침해되는 거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됐어요. 야당 의원들이 저렇게 반대하는 것은 제대로 통과도 협의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통과가 되고 자의적인 기준들이 너무 많고 모호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죄로 줘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마저 틀려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권이 별도의 뜻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 별도의 뜻은 언론 장악이다라는 이양수 의원의 비판. 조승래 의원님은 이에 대한 반론 있으십니까? 예, 이 법은 이제 언론 재갈법이 아니고 가짜뉴스에 대한 재갈을 물리자는 겁니다. 실제로 언론 일반이 예를 들면 비판적인 보도라든지 사실 보도라든지 또 심층 취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 일반에 대해서 무슨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가짜뉴스에 대한 재갈을 물리자는 취지인데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가짜뉴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걱정들, 이것이 언론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요즘 1인 미디어가 워낙 많으니까 1인 미디어에 의한 것이든지 간에 가짜뉴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가짜뉴스 대책반 같은 것들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가지고 논의를 좀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언론중재법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규율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건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그건 규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 언론과 1인 미디어 등 다 포함해서 실제로 돌아다니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확하게 좀 가짜뉴스에 대한 재갈을 좀 물려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언론 장악 아니다. 그럼요.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실제로 왜 졸속이다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이 관련된 법이 21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이미 1년 전에 제출된 법안들이 실제로 야당의 반대로 논의가 안 됐던 것입니다. 자, 추가 반론권 30초 드리겠습니다. 그 가짜뉴스의 그 대부분은 지금 유튜브라든가 이런 1인 미디어에서 생성이 많이 됩니다. 기존 정통 언론에서 사실은 나름 그 데스크를 통해서 다 이제 게이트 키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 생성을 막아야 된다. 그러면 사실 유튜브나 이런 걸 먼저 이제 좀 저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 언론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정권에 대한 비판을 줄이기 위한 책략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30초 드립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튜브 또 블로그 같은 1인 미디어에 의한 것들은 이 언론중재법을 통해서 규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정보통신망법을 가지고 하는데 이 법도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과방위 소관입니다. 언론중재법 문체위 소관인데 이 관련된 법안이 제출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이것조차도 야당에 의해서 한 번도 논의조차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처리하라. 그러면 제 생각에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되는데 야당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보이콧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뜨겁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일단 야당 주자들은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후보 언론 재갈법 진짜 목적은 집권 연장 대선 중요한 이슈로 삼아 국민 심판받게 하겠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후보 전원이 국회에 나가서 당과 함께 투쟁해야 된다. 홍준표 의원 민주당 법 강행 시 내년 대선에서 국민 외면받으며 자멸할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승민 후보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바짓가랑이 잡고 비겁하게 뒤에 숨고 있다. 대통령 되는 후 반드시 법안 폐기할 거다. 원희룡 후보 언론 통제 목적의 가짜 입법 저지 위해 국민들과 함께 폐지운동 벌여야 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드릴 질문은 이겁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언론 장악법이다. 여당에서 언론 개혁법이다라고 팽팽한데 이 입법이 처리되는 과정도 이 법의 내용 못지않게 논란입니다. 자, 그렇게 정당하다면 왜 민주 절차를 지키지 않았느냐라는 야당의 비판, 정의당의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대한 두 분의 생각 60초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양수 의원님. 80년대 전두환 군부가 들어서자마자 맨 처음 한 것이 언론 통폐합이죠. 언론 환경을 엄청나게 후진적으로 퇴행시킨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민주당의 이 국회에서 이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는 걸 보면서 80년 전두환 군부하고 도대체 다를 게 뭐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많은 분들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민주화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고 특히 대통령께서는 언론 자유를 입에 항상 아주 담고 사셨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행 처리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 소위 처리 절차는 더 웃깁니다. 김의겸 의원이 야당 의원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참여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를 보면서 정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을 이제 야권에 포함시킨 것도 논란이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조승래 의원 60초 드립니다. 예, 이제 문체위에서 이제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되다가 이제 야당의 안건조정 신청에 따라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해서 논의가 된 거 아닙니까? 안건조정위원회는 그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6명으로 구성하는데
1당에서 3명을 하게 되고 2당, 3당 기타 이제 교섭단체를 해서 이제 공통을 구성을 하게 돼 있어서 아마 이제 그 문체위원장이 도정환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과 기타 의원 1명 해서 이렇게 3명을 구성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 그런 논리라면 예를 들면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당신의 그 아내와 관련 배우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고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법은 민간인들의 언론이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지 저 법에는 권력자들에 의한 것들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권력기관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재갈을 부린다는 게 아니고 언론으로 의한 일반 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반론권 30초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중재법이 현재도 있어요. 그래서 가짜뉴스라든가 좀 전에 윤석열 후보 배우자에 관한 말씀하셨는데 가짜뉴스나 이런 게 나오면 지금 언론중재법을 통해서 고소라든가 고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징벌적으로 해서 아예 그런 그 기사를 못 쓰도록 해버리겠다 하는 그런 민주당과 이 정부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자꾸 야당의 그동안의 불성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법안 내용이 이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 야당이 계속 참여해서 거기에 동의를 해줍니까? 조승희 의원님. 예, 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도 언론중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언론중재법은 두 가지 크게 대표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과정을 신속하게 해서 피해자들을 빨리 구제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언론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의 형사상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왔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 논란에 참전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침묵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여당과 같은 본심이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한국 언론 자유 수준 매우 높으나 책임 수준이 낮다. 언론중재법은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뿐이다. 라고 민주당을 옹호하자 정의당까지 나서서 조 전 장관을 비판합니다. 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과거 검증 과정 중 허위 있더라도 법적 제재 내려서는 안 된다더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냐? 자, 국민의힘에서는 후방에서 집권여당 지원 사격, 모렴치한 밀월 정치의 단면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아직 이에 대해서 입장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상당히 궁금한데 자, 두 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이양수 의원님.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참전을 하셨어요. 저게 저는 민주당한테 오히려 악재가 될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8년 전에 이 언론 자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분적으로 허위라 하더라도 법적 제재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조국 장관이 자기 입으로 8년 전에 2013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8년 만에 똑같은 사람이 지금 또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논리가 이 법의 취지가 어떤 원칙과 개혁 2차원이 아니고 그 정권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언론중재법은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법이고요. 우리나라의 언론인들은 진보적인 언론이든 보수적인 언론이든 누구든지 이건 원칙과 기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저하시키면서 나중에 정말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것들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대통령이 조승희 의원님, 여당의 이 법안 추진에 동의하는 겁니까? 대통령의 직접적인 말씀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제가 그건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예를 들면 그 법안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만약 이 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그런 어쨌든 정치적인 그 절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도는 아시아 최고입니다. 아시아 최고고 우리가 미국보다 높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언론에 대한 신뢰도 문제는 전 세계 최하위권을 항상 기록해 왔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문제의 측면에서 국민들을 좀 많이 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예를 들면 정치인, 그 고위공무원, 그 다음에 대기업 집단, 이분들은 그 대상에서 다 제외하는 것으로 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을 좀 호도하는 것이 마치 무슨 권력이 언론의 재갈을 물려서 자기들의 비판적 보도를 못하게 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명확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 주자들의 입장 한번 이 대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낙연, 가짜뉴스로 입은 상처나 명예훼손 평생 치유되지 않아 피해 없도록 언론 신뢰 높여야 한다. 정세균 후보, 가짜뉴스는 잘못된 것이고 언론개혁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라고. 정세균 후보는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의 강행 절차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입장 표명하지 않았고, 그 가운데 박용진 후보는 유일하게 부정적인 부분을 우려했습니다. 박용진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그래? 잘 걸렸어. 이러면서 이 법으로 소송을 간다. 이러면 머릿속으로 기사를 쓰는 기자도 부담을 가지고 쓸 것이고 데스크도 부담을 가질 것이고 회사도 부담을 갖게 되게 되면 개혁의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감시, 견제, 비판 기능이 작동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우려를 갖고는 있어요. 자, 여당의 대권주자 사이에서도 조금씩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대목 먼저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후보께서는 사실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지금 양심에 손을 얹고 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없애야 된다고 하는 차원으로 지금 포장을 하신 거지, 가짜 뉴스를 없애겠다고 하는 좋은 취지로 했는데 가짜 뉴스를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라든가 진짜로 이 사회에 부정부패한 것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게 모두 국민의 피해가 될 건데, 이거는 너무나 자명해요. 그 소득주도 성장하고 뭐 주 52시간 근로 한다고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는데 그것이 가진 좋은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더 오히려 그 잘못된 정착, 지금은 뭐 소주성 얘기하는 분이 여당 내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다. 왜 자꾸 야당이 그동안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이 법이 지연됐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야당이 그 법의 취지나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면은 테이블에 앉죠. 그런데 지금 대권 후보자들 야당의 의견들과 이 대권 후보자들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박용진 후보나 정세균 후보는 조금씩 다른 입장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언론계나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게 이제 언론의 자유를 혹시 뭐 훼손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걱정과 이제 우려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의견을 좀 표명하시는 것 같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이제 법사위 본회의 논의 과정 속에서 그런 우려가 있다면 그런 우려를 어떻게 불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예를 들면 그 권력이 무슨 뭐 정권을 더 유지하려고 언론한테 재갈을 부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그 언론 현장에서 다 반대하고 신문사, 방송사 다 반대하는 것을 바보들이 아는 이상 그게 유리하다고 보겠습니까? 언론사가 다 반대를 하는데, 그건 그런 측면이 아닌 것이고, 아까도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에 의한 일반 시민의 피해에 대해서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이 법을 진행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 아까 그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1인 미디어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는 마치 진짜 기사처럼 가짜뉴스를 만들어가지고 뭐 SNS 통해서 유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국회 과방위에서 신속하게 야당이 지금 임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촉구하고 싶습니다. 자, 두 분 치열한 토론 들어봤습니다. 언론중재법,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승래, 이양수 두 분 의원 모시고 뜨겁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의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대통령은 해외 도피, 동생은 충성 맹세. 안타까운 아프간 상황, 안타까운 것만큼 황당한 얘기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의 주한 미군 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데려오자라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제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채리 기자의 기사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독일의 미군 기지에 수십 동의 텐트가 마련돼 있는데 모두 아프간 피난민의 임시 숙소입니다. 독일과 카타르, 바레인 등 미군 기지는 피난민이 계속 유입되면서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자 아프간 피난민 수용 관련 미국 내 기지를 확충하거나 한국 등 제3국의 미군 기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Afghans at risk out of the dire situation in Afghanistan requires additional space at intermediate staging bases and safe havens in other locations. 미 국방부는 아프간 피난민 수속을 진행하는 워싱턴 DC의 덜레스 공항을 주축으로 뉴저지 기지 등 최소 3군데를 활용하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이탈리아 등의 미군 기지도 추가로 고려 중인 겁니다. 미국 측이 파악한 카불 대피 인원은 17,000여 명이지만 여전히 3만에서 4만 명의 인원이 남아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2003년 파병 이후 인연을 맺은 아프간인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병원, 학교 건설 관련 프로젝트에 함께했던 엔지니어들, 거기 같이 협력했던 아프간인들이 약 400명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분들을 무사히 대한민국으로 데려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주한 미군 기지 검토 사안에 대해선 정부가 협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국민을 버리고 떠난 아프간 가니 대통령의 동생마저 탈레반에 충성 맹세를 하는 등 탈레반의 맹위는 계속되는 상황. 이달 31일 데드라인까지 아프간 탈출이 쉽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네, 아프간 상황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 미군 기지에 아프간 피난민들을 일부 수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송영길 대표의 언급도 있어서 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단 아프간 상황부터 좀 점검해 볼 텐데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 아프간 카불 공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수많은 시민들이 나는 못 가더라도 어린 아기만은 데려가 달라라며 지옥의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만이라도 데려가 달라고 이 철조망 공항 담장으로 아기들만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주한미군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기들을 이렇게 받아주고 있는 영상이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만이라도 살리겠다라며 이렇게 철조망으로 아이를 넘기고 있고요. 아이를 건네받은 주한미군의 여군들이 미군의 여군들이 이 어린 아이를 안고 돌보는 모습이 왜 이렇게 가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린 아이는 말은 못해도 우리 엄마 아빠 어디 있지? 라는 어떤 낯선 상황 속에서 얼마나 괴로울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어린 아이를 봤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호하고 싶고 미소가 나오는 게 이게 인간의 애적이고 이게 인류의 휴머니티인데 탈레반에게는 저런 휴머니티가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저 대목이 저는 애기 2명 키우는 아빠로서 너무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저 부모의 심정이 아프간인이라고 해서 다를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나는 못 가더라도 나는 탈레반에 전 정말로 이 폭정의 밑에서 고통받더라도 우리 어린 아이만큼이라도 데려가 달라. 사실 이것도 되게 참담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 아이들이. 그렇죠. 이 아이가 내 품을 떠나서 과연 부모 없이 어쨌든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앞길이 또 얼마나 험난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만이라도 살리겠다고 저렇게 군인들에게 아이를 넘기고 또 심지어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막 그 담장 밖으로 아이를 던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제발 아이를 받아달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아이가 다치기도 하는 일도 생기고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국제사회가 많은 진짜 도움을 줘야 하고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런 사진만 봐도 저희가 너무나 가슴 아픈 게 느껴지잖아요. 당연히 이제 뭐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일 것 같아요. 이제 난민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일단 좀 두려움을 갖죠. 특히나 이제 무슬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잘 알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거든요. 그리고 우리와 문화도 너무 다르고 해서 과연 우리가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 자체가 저는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워낙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인 만큼 그만큼의 책임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이 부분들을 좀 고민해 가면서 어떻게 저들을 도와줄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조망 밖에 있는 미군에게 아기를 던지는 부모의 마음. 나도 저 담장을 넘어 카불 공항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를 다시 만나겠지 하는 부모의 간절함도 있었겠지만 그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박정화 대변인,
이 영국군의 한 장교의 고백도 또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카불 상황은 카불 시내는 전체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그 공항만 지금 미군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우리가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그래서 담장 너머로 아이들을 그 신생아들을 우리 아이만이라도 제발 이 탈레반 치하에서 안 살고 좀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보내주고 있는데 저렇게 던지다가 아이가 올라가다가 사실은 떨어지는 경우가 있대요.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영국군 한 장교가 인디펜던트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보는데 그 떨어진 아이들을 보면서 이 공항 내에 있었던 영국군, 미국군 다 밤만 되면 일부에서는 아까 우리 화면에서 본 것처럼 아이를 안고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밤만 되면 모든 장병들이 울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저렇게 구해지는 아이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아이도 굉장히 많은 처참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국군 장교가 인디펜던츠에 이렇게 또 상황에 대해서 묘사했는데 어머니들이 내 아기를 구해달라고 던졌고 어머니들은 탈레반에게 구타를 당했다. 밤이 되자 우리 중에 울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가슴 아픕니다. 그 와중에 대통령이 도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의 동생은 또 탈레반에게 충성 맹세를 해서 아프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탈레반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의 친동생 하슈마트 가니 탈레반 지도부 악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해외로 도주한 상태. 그 대통령의 동생이 탈레반에게 충성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아프간 국민 반응. 나라를 팔아먹었다. 가니 집안의 저주를 탈레반은 이들부터 처단해야 된다. 영상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도주한 아프간 대통령의 동생이라고 하는데요. 탈레반 지도부와 함께 손을 모으고 있고 자, 이렇게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 야, 이거를 도대체 뭐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임통훈 시장님? 뭐 형제 간의 관계가 어떤지를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으니까 평소에 뭐 절친한 사이였는지 정치적으로 원수 사이였는지 우리나라도 보면 해방 공간에서 보면 형제지간이라도 이념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었으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아프간 대통령의 도피 과정에 대해서 그게 뭐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 혼란한 상황이고 지금 아프간 현지도 그렇고 우리 국제사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뭐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탈레반을 물리치자가 아니라 탈레반이 좀 기왕 이렇게 된 거 조금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문제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몫인 건데 앞서 이제 송영기 대표 이야기도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선택지가 세 가지가 있는 게 자, 우리하고 직접적 관계를 맺었었던 우리 이제 뭐 외교관이나 우리 군대나 기업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한 400여 명이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정도의 규모와 국격과 지금 또 국민들의 마음이라면 400명 정도는 대한민국 수준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보다 약간 부담되는 게 저 이제 지금 수만 명의 난민들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서 주한미군 기지까지도 어느 정도 중도의 이제 기착지 내지는 좀 단기 수용지로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미군에서는 뭐 확정된 게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분명히 이제 선택지로서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여권은 되게 부담스러워하는데 오히려 야권 뭐 김기현 원내대표까지도 당론은 아니지만은 개인적으로 아니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하지 마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야권이나 시민사회가 먼저 수용을 해주고 여권이 받아들이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물론 수많은 난민들이 우리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 저는 별로 그럴 가능성도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분들도 그 영어권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나중에 고민해도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미 국방부 관계자들이 자국 및 한국을 포함한 해외 미군 기지에 아프간 난민 수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리 피터스 주한미군 대변인은 아직까지 전달받은 바는 없다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송영길 대표가 그 특정된 400명
400명, 우리 한국과 굉장히 협조적이었던 인원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만 일반적인 아프간 난민에 대해서 송 대표는 과연 적절하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좀 이견이 있고요. 장혜영 정의당의 난민 일부라도 받아들이는 조치 마련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라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그러니까 송 대표가 얘기했었던 그 400명과 일반적인 어떤 아프간 난민에 대해서 송 대표의 입장이 좀 다른 거군요. 굉장히 신중하고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임시적으로 이제 해외 미군 기지에 이제 임시적으로라도 이제 난민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임시라는 것은 추방이 전제된 거기 때문에 현재 급박하다는 사정 때문에 이 난민을 받아들이고 나서 또 다른 나라로 추방했을 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인원 그리고 장소 그리고 어느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메시지가 혼재돼서 복잡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결국은 이제 전 세계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미 미군 수송기에 타고 있는 아프간 난민들은 어디에는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부라도 협력을 해야 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치인들이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 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그때 제주도에 난민 왔을 때도 굉장히 양쪽으로 나뉘어서 굉장히 찬반 논쟁이 심각했는데 요번은 또 난민법에 따른 정말 난민의 표본이죠. 돌아가거나 추방시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나라 받아줄 수 있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잡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질지는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여야 정치인들이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도망간 아프간 대통령의 아들도 미국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데일리메일, 뉴욕포스트 등 보도 내용에 따르면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의 아들 타렉 가니가 미 워싱턴 DC 소재의 120만 달러, 14억 2천만 원 고급 타운하우스에 거주 중이다. 현재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반바지에 편안한 캐주얼 차림의 사진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인터뷰 요청 거부하더니 몇 시간 후 놀러 나온 모습이 포착됐다. 고급 시계와 가죽 제품 매장 방문 뒤 카페 야외 테이블에서 친구와 수다를 떨었다. 사진 한번 있습니까? 김수영 교수님. 그렇죠. 이제 뭐 대통령과 아들은 뭐 다른 거긴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지금 동생은 탈레반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아들은 전혀 이 사태와 무관하게 미국에서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아프간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 미국에서 공부했고 미국에서 지금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뭐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그냥 자신의 삶을 살 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고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처참한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아프간 국민들의 심경이 어떨지 정말 제가 다 고통스러울 정도입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 소개하겠습니다. 백신 상황 한번 체크해보죠. 모더나가 700만 회분을 한국에 공급해주기로 했습니다. 당초에 모더나가 공급해야 할 물량을 다 못 채운 물량입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한국에 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 일각에서는 구걸이냐라는 발언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루마니아에서 우리한테 백신 준다는 건 좀 의외이긴 해요. 루마니아. 유통기한 임박한 모더나 백신을 45만 회분을 한국에 기부하겠다라고 루마니아 국영통신사가 보도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K방역 자화자찬 어쩌다 백신 거지가 됐나 라고 비판합니다. 국내임에서도 문 대통령은 원조를 받는 나라로 만든 첫 대통령이다. 유승민 전 의원, 유통기한 임박한 백신 말고 받고 새 백신으로 돌려주는 협상은 자괴감이 든다라고 일제히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거 그냥 받는 거 아니다.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교환하는 거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무상 공여 아닌 스와프다. 루마니아가 먼저 제안했고 유효기간은 11월 이후로 폐기 임박 백신도 아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우리는 백신이 시급하고 루마니아는
백신이 남는다. 방역 물품 장비가 필요해서 국내적 수요를 맞춘 거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박정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뭐 외교부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당국이 어떻게 해명을 하든 간에 뭐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국력이나 루마니아의 국력으로 비하면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오히려 우리가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루마니아 현지에서도 사실은 지금 1차, 2차 접종률이 우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루마니아 국영통신은 두 가지를 적시를 합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그리고 기부. 근데 이 두 건에 대해서 다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들어오는 게 11월 이후라고 얘기하는데 글쎄 그걸 가지고 얼마나 유효기간이 임박하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이릅니다만은 지금 이미 정부가 약속했던 백신이라는 게 무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억 2천만 회분 이상이 되는데 실제 들어온 거는 그거와 언제 거리가 멀고 이제 700만 회분 들어왔다고 저렇게 자랑할 일인가. 대통령 사과 크게 요구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지금 뭐 이게 기부인지 아니면 수화표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뭐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냥 다만 지금 아직도 1차 접종도 50% 선, 2차 접종은 아직도 요원한 이런 상황에서 제발 좀 백신 좀 맞고 이제 코로나로부터 조금이나마 그나마 조금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좀 만들어줬으면 한 그런 마음만 있을 거예요. 어제 맞았던 백신 예약됐던 백신이 오늘 갑자기 모더나에서 화이자로 바뀌고 내일 모레 맞기로 했던 2차 접종이 어느 날 갑자기 2주, 3주 연기되는 이런 알 수 없는 깜깜이 말고 그래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부를 좀 만들어줘서 이제는 이만큼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이만큼 더 도와주세요라고 진심 어린 호소를 할 수 있을 때 국민들이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45만 회분이면 22만 5천 명이 맞는 거잖아요. 예. 중소도시 하나가 다 맞는 거니까 전 되게 처음에 반갑더라고요. 지금 뭐 이게 뭐 스와프면 어떻고 뭐 기부면 어떻고 또 뭐 돈 주고 사오면 뭐 어떻습니까? 40만 개라는데 대단하고 그렇게 야당에 그렇게 박하게 볼 필요는 없고 지금 뭔가 제가 볼 때는 말 못하고 어딘가 이제 납작 엎드려 있는 외교부 혹은 복지부의 어떤 실무자의 이것도 나름의 쾌거일 거예요. 근데 그분은 말을 못하고 있겠죠. 나중에 이렇게 또 주목받고 칭찬받으면 좋겠고 대신에 정부나 여당은 이거 가지고 너무 세게 말하지 말고요. 아니 다 걱정 없는데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하면서 백신에 대한 기대는 왜 하며 걱정 없는데 루마니아에서 왜 받아옵니까? 그러니까 여기선 또 이제 뭐 야당은 너무 박하게 굴지 말고 정부 여당은 또 너무 내세울 것도 아니고 지금 말 못하는 실무자가 좀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모더나에서 700만 회분의 백신 공급도 알려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보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